2024년 6월 22일 메인주 그레이스 하버 마을의 911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이곳은 해안 마을로 생활이 평온하게 흘러가며 경찰은 교통 위반이나 가정 분쟁보다 심각한 일을 다루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번 신고는 긴급해 보이지 않았다. 이웃들이 불쾌한 냄새와 며칠째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선풍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다. 달콤하면서도 구역질 나는 냄새가 모퉁이 집에서 나온다고 했다. 신고는 짜증나는 냄새와 기계 소음으로 접수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범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틀 후인 6월 24일 순찰대가 해당 주소로 출동했다. 집은 지역 주민인 토마스 엘러비의 소유였다. 경찰관들이 문에 다가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확성기로 공지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았다. 응답이 없었다. 이때 입구 근처의 냄새가 길거리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 창문에는 결로가 맺혀 있어 내부 습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풍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집주인의 차는 집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의 흔적은 없었다. 이웃들이 확인해 주었다. 지난 며칠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이런 경우는 거주자 안전 확인으로 분류된다. 먼저 경찰은 의료 응급 상황을 배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의식을 잃었거나 집안에서 사망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긴급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률은 집주인에게 위험이 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이를 허용한다. 여기서는 여러 요인이 있었다. 지속적인 냄새, 연락 두절, 밀폐된 공간의 징후. 판사는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었다. 영장을 받은 후 경찰관들이 내부로 들어갔다. 그들은 즉시 창문을 열어 방들을 환기시키고 수색을 시작했다. 1층은 평범해 보였다. 가구가 제자리에 있고 침입이나 어수선함의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강해졌다. 지하실 문 앞에서 냄새가 특히 진했다. 그곳에는 지속적인 환기를 위해 분명히 연결된 작동 중인 선풍기가 있었다.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서에 기록하고 실내 깊숙이 조명을 비췄다. 지하실로 내려가자 그들은 곧 발생원을 찾았다. 선반과 기술 장비 근처 관리구역에 사람들의 유해가 있었다. 수는 1명이나 2명이 아니었다. 결국 지하실에서 8명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평범한 냄새 신고가 대규모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토마스 엘러비의 집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봉인되었고 수사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호출되었다. 그리고 집주인 자신은 이 순간부터 사건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8구의 시신이 발견된 집은 한 사람의 소유였다. 메이플 애비뉴 417번지 부동산 서류는 토마스 엘러비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58살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이것이 바로 그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사실이 평범해 보이던 그레이스 하버의 주민을 수사의 1순위 인물로 만들었다.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토마스 엘러비는 끔찍한 사건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버사이드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그의 학생들은 그를 까다롭지만 공정한 교사로 알고 있었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방과 후에도 기꺼이 남아있곤 했다. 저녁에는 성 루크 교회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다. 신도들에게 그는 익숙한 질서의 일부였다. 매주 일요일마다 엘러비의 음악. 그의 사회적 지위는 평균 이상이었다. 교육자, 음악가, 교회와 연결된 사람. 엘러비는 도시의 존경받는 주민으로 여겨졌고 부모들이 신뢰하고 학교 행정부가 신뢰하고 공동체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대조였다. 왜냐하면 바로 그의 집에서 8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검시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확인 사항 중 하나는 사망자들의 나이에 관한 것이었다.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모두 10대였다. 이것은 무작위 집단이 아니었고 무질서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것은 같은 나이의 피해자 그룹이었고
이는 즉시 그들을 앨럽이 자신의 세계와 연결시켰다. 그는 바로 10대들을 가르쳤다. 그는 합창단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고 대회와 리허설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지하실에서 그의 학생들과 또래인 이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범죄 수수께끼가 아니게 되었다. 이것은 도시에 존경받는 사람, 신뢰받는 인물이 어떻게 이전까지는 서로 관련 없어 보였던 실종 사건들과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사건이 되었다. 바로 여기서 수사는 새로운 출발점을 얻었다. 토마스 앨러비의 모든 행동을 확인하고 그가 어떻게 온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중심에 있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지하실에서의 발견 후 경찰은 토마스 앨러비와 사망자들 사이에 문서상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은 지난 1년간 관할 지역의 모든 실종자 사건을 조사했다. 일상적인 작업이었다. 날짜, 이름, 상황의 대조. 하지만 결과는 예상외로 직접적이었다. 집에서 발견된 8명 모두가 이미 실종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앨러비 자신이 지휘하는 학교 합창단 참가자들이었다. 이제 이 연쇄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연대기를 작성했다. 첫 번째 지점, 2023년 9월 7일. 앨러비가 재능 있는 성악가들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리허설, 지역 대회 준비, 개별 수업. 부모들은 이것을 자녀들이 자신을 보여줄 기회로 받아들였다. 누구도 이것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보지 못했다. 한 달 후인 2023년 10월 19일, 첫 번째 10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 경찰에서는 가출로 추정했다. 가족에서는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건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몇 달 동안 실종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몇 주 간격으로 도시는 합창단 참가자를 또 한 명씩 잃었다. 마지막 사건은 2024년 6월 6일에 기록되었다. 총 9개월 동안 8명이 실종되었다. 이 모든 에피소드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을 때 분명해졌다. 그들은 하나의 통일된 계획을 이루고 있었다. 공통 분모가 너무 명백해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각각의 실종은 10대가 앨러비와 리허설에 참석한 날이나 바로 다음 날에 발생했다. 합창단 일정과 실종 신고 날짜가 거의 완전히 일치했다. 이렇게 수사는 확고한 사실을 확립했다. 9개월 동안 한 합창단의 학생 8명이 실종되었다. 그들 모두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고 그들 모두가 그들의 음악교사의 지하실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토마스 앨러비의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핵심 지점이 되었다. 수사가 앨러비와 실종된 학생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한 후 다음 단계는 물적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지하실의 시신들 자체로도 끔찍한 증거였지만 경찰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그를 피해자들과 연결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물건들. 집수색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모든 방이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되었고 물건들이 절차에 따라 검사되었다. 다락방이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보통 이곳은 오래된 상자들, 일상생활에서 필요 없는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장소다. 하지만 바로 그곳으로 수사관들이 올라가서 뭔가 특이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정말로 먼지와 나무 들보 사이에서 그들은 단단히 닫힌 상자 몇 개를 발견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고 표시도 없고 라벨도 없었다. 하지만 각각이 정성스럽게 정리되고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상자들을 차례로 열었다. 그리고 즉시 분명해졌다. 이것은 토마스 앨러비의 개인 물품이 아니었다. 안에는 학교 공책, 일기장, 서명이 있는 교과서들이 들어있었다. 일부에는 책갈피가, 다른 것들에는 여백의 메모가 있었다. 이것은 10대들의 것이었다. 물건들은 의도적으로 수집된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무작위 수집이 아니라 전체적인 컬렉션이었다. 전문가들이 대조했다. 필체, 서명, 날짜, 그림, 모든 것이 일치했다. 이 물건들은 바로 그 실종된 8명의 것이었다. 수색의 이것은 엘러비의 집에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 물품도 있었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확인이었다. 즉, 교사와 실종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이 더욱 확고해졌다. 하지만 다락방 발견물 중에서 한 물건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공책 더미에서 하버사이드 중학교 합창단 일정 프린트가 들어있는 봉투가 나왔다. 이것은 엘러비가 수업 계획을 위해 사용하던 공식 문서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종이들의 손으로 쓴 표시들이 있었다. 8, 10대의 성 옆에 특별한 표시들이 되어 있었다. 날짜, 원, 체크 표시. 이 서류들은 단순히 교육과정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선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증거가 되었다. 수색의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증명되었다. 실종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각각은 미리 합창단 리허설과 연결되어 있었고 엘러비 자신이 이것을 문서에 표시했다. 이 목록들은 그의 행동의 의도성을 가리키는 첫 번째 물적 증거가 되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가 전환되었다. 이제 경찰은 집안의 증거뿐만 아니라 엘러비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준비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집 밖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토마스 엘러비의 집에서 증거가 발견된 후 법집행 기관에 대한 그의 지위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서지 않았다. 그 전까지 그는 증인이자 발견이 이루어진 집의 소유자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24년 6월 24일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발견된 시신들, 실종된 10대들의 개인 물품, 표시가 있는 일정표를 근거로 법원이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것은 엘러비가 공식적으로 존경받는 교사이자 오르간 연주자에서 8명의 실종과 사망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바뀐 순간이었다. 그의 체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엘러비는 수색이 계속되고 있던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경찰관들이 영장을 제시했고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카메라에 기록되어 절차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그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관할 서에 호송했으며 그곳에서 이미 첫 번째 조사 프로토콜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그는 격리되었고 메이플 애비뉴의 집은 완전히 봉인되어 범죄 수사관들에게 넘겨졌다. 이후 수사의 관심은 그의 반응으로 옮겨졌다. 첫 번째로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발견된 시신들에 대한 그의 입장이었다. 국선 변호사가 참석한 조사실에서 엘러비에게 기소 목록을 제시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집 지하실에 8, 10대의 유해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프로토콜에 따르면 그의 답변은 극히 짧았다. 엘러비는 상황 설명을 거부했고 실수가 일어났으며 자신은 발견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고 모든 후속 절차에 대해 변호사를 요구했다. 이런 행동은 수사의 장벽이 되었다.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그의 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집의 소유권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발견된 물건들과 시신들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방어선이 완전한 침묵 위에 구축되고 있다는 것. 법적 의미에서 제기된 증거의 심각성과 함께 협조 거부는 그의 가능성을 급격히 제한했다. 법원은 구속 조치에 대해 심의했다. 엘러비 소유의 집에서 발견된 8명의 사망자와 다락방에서 발견된 일정표를 고려할 때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판사는 보석 권리 없이 구속을 명령했다. 이렇게 존경받는 시민, 유명한 교육자이자 음악가가 최종적으로 주요 용의자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이제 수사는 가능한 연관성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엘러비가 어떻게 1년의 실종을 조직하고 거의 1년간 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었는지라는 주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증거 기반 준비로 바뀌었다. 수사가 이미 토마스 엘러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법에 따라 한 가지 버전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모든 중대한 사건은 실수를 배제하기 위해 대안적 시나리오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렇게 제기되었다. 정말로 바로 엘러비가 유일한 가능한 범인이었는가? 아니면 실종 뒤에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었는가? 표준 절차에 따라 수사관들은 확인 범위를 확대했다. 그들은 교사가 합창단 수업을 진행하던 학교 근처의 목격자 조사부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경찰에 접수된 모든 신고를 재검토했다. 지역 주민들의 관찰을 대조하고 실종된 10대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그리고 꽤 빨리 간단한 교사와 그의 학생들 버전에 전혀 맞지 않는 3가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첫 번째 선은 목격자 증언에서 나왔다. 여러 사람이 학교 건물 근처에서 관할 번호판이 없는 회색 밴을 반복적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차량은 합창단이 리허설을 마치는 저녁에 나타났다가 몇 분 후 떠났다. 당시에는 의심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 세부 사항이 다르게 보였다. 두 번째 단서는 한 가족과 관련이 있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학교 행정부와 공공연히 갈등하는 양아버지가 있었다. 이유는 징계 조치, 불만, 교사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자료에는 학교 회의에서의 그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었다. 수색에 이것은 복수나 압박에 가능한 동기로 보였다. 세 번째 선은 엘러비 자신과 관련이 있었지만 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는 아니었다. 재정문서 확인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그의 계좌로 온 이상한 송금을 발견했다. 금액이 교육자의 일반적인 급여보다 컸다. 이 돈이 어디서 왔고 무엇에 쓰였는지 불분명했다. 이 순간은 그의 무죄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수수께끼를 만들었다. 아마도 일어난 일 뒤에는 개인적 동기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수사는 3가지 다른 방향을 얻었다. 회색 밴을 탄 미지의 납치범에 대한 버전,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족 내 갈등에 대한 버전, 그리고 엘러비 자신의 재정적 비밀에 대한 버전. 각 방향은 확인, 조사, 알리바이 분석, 확인 찾기를 요구했다. 사건은 선형적이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는 명백한 교사와 그의 학생들 계획처럼 보였다면 이제 수사는 전체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각 단서는 새로운 사건 전개를 열었고 이는 수사가 두 번째 막 수사관들이 이미 여러 명의 잠재적 용의자를 가지고 있고 최종 답이 하나도 없는 진짜 미로로 들어갔음을 의미했다. 엘러비 체포 후 수사관들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된 질문은 간단하게 들렸다. 10대들이 실종되던 그 몇 달 동안 누군가 그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발견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경찰은 그의 일상생활을 분석하기로 했다. 학교와 교회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구매, 재정적 흔적도. 이런 분석은 종종 이웃과 동료들의 눈을 피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곧 하버 하드웨어 철물점의 영수증들이 주목을 끌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엘러비는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했다. 언뜻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모든 집주인은 수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뭔가를 산다. 하지만 직원들이 모든 거래를 하나의 선으로 모았을 때 분명해졌다. 상품 세트가 음악교사이자 오르간 연주자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았다. 이 구매들은 공간을 통제하고 격리시키고 특정 흔적을 숨기려는 사람에게 더 적합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샀는가? 목록에는 산업용 선풍기, 방음 패널, 석회 포대, 대형 밀폐 용기가 있었다.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보면 생활용품으로 보일 수 있다. 선풍기, 집을 환기하기 위해, 패널, 음향 개선을 위해, 석회, 집안일 용도로, 용기, 보관용으로. 하지만 함께 보면 이 구매들은 냄새, 소음, 생물학적 흔적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세트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수사관들을 가장 많이 불안하게 했다.
경찰관들이 구매 날짜와 이웃들의 불만을 연관시켰을 때 퍼즐이 맞춰졌다. 2024년 봄, 거리 주민들이 엘러비 집에서 나는 지속적인 선풍기 소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은 하버 하드웨어에서의 그의 대량 구매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고 말했다. 경찰에게 이것은 직접적인 확인이 되었다. 이웃들이 불만을 제기한 환기는 이 구매들 후에 설치되었고, 그 목적은 수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범죄의 후유증을 숨기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수사는 또 다른 증거를 얻었다. 말이 아닌 영수증과 이웃들의 증언으로 기록된 엘러비의 행동은 의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우연히 시신들을 지하실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흔적을 숨기고 외부의 주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 데이터는 기소 측의 입장을 강화했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신중하게 계획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깊이 이끌었다. 엘러비의 연루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주요 질문에 답해야 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의 집에 있게 되었는가? 발견된 물건들과 이웃들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했다. 경찰은 디지털 흔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메이플 애비뉴 전체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압수했다. 모든 것을 활용했다. 도시 카메라, 블랙박스 카메라, 이웃들의 도어벨. 장치들은 거리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기록했다. 바로 이 아카이브에서 수사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카메라들이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했고, 이제 수사관들은 단계별로 사건의 연쇄를 복원할 기회를 얻었다. 기록들이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다른 날짜들의 같은 장면이 추적되었다. 토마스 엘러비가 10대 중 한 명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강요의 징후 없이 평온하게 대화했다. 둘 다 그의 집으로 돌았고 거기서 기록이 끝났다. 이런 에피소드가 8개 있었다. 정확히 실종자 수만큼. 이것은 핵심 증거였다. 누구도 아이들을 유인하지 않았고, 누구도 학교 근처에서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매번 엘러비 자신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모든 의심을 배제하기 위해 경찰은 다른 디지털 흔적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조사했다. 휴대폰 신호 분석은 같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8, 10대 모두의 장치가 엘러비 집 근처에 있을 때 신호를 멈췄다. 위치 정보가 한 주소에서 끊어졌다. 메이플 애비뉴 417번지. 이렇게 비디오 기록과 이동통신망 데이터가 일치했다. 카메라들은 엘러비가 개인적으로 10대들을 동행했음을 보여주었고, 전화 데이터는 바로 그의 집에서 그들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잃었음을 확인했다. 이 증거들은 바이스처럼 작동했다. 그들은 피해자들과 용의자를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가두었다. 이 순간부터 우연한 실종에 대한 버전은 최종적으로 사라졌고, 수사는 엘러비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계획하고 숨겼는지 찾는 데 집중했다. 10대들이 엘러비의 집에 들어간 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는 범죄학자들의 데이터에 의존했다. 정확한 의학적 결론 없이는 이것은 추측에 머물렀을 것이다. 2024년 7월 10일 법의학 전문가의 보고서가 준비되었다. 문서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8살의 모두를 단일 계획으로 통합하고 확인했다. 모든 피해자의 사인이 동일했다. 전문가들이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직 샘플에서 강력한 진정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10대들이 먼저 무의식 상태로 빠졌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거의 모든 경우에 질식의 징후가 있었다. 의학적 공식은 질식을 가리켰다. 즉,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명확하고 체계적인 시나리오가 작동했다. 먼저 약물을 통한 피해자 통제, 그 다음 최종 행동. 이런 2단계 방법은 계산을 가리켰다. 이것은 우연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고 혼란스러운 폭력도 아니었다. 엘러비는 냉정하게 행동했으며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 단계의 순서를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결론에 도달했다.
8, 10대 모두가 같은 계획에 따라 사망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범죄의 연쇄적 성격을 확인했고 계획에 대한 것이지 단발적 에피소드에 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다음 단계는 피해자들을 엘러비의 집과 자동차에 최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생물학적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2024년 7월 29일 DNA 전문 감정이 완료되었다. 분석용 자료는 지하실, 다락방 상자들, 가구, 자동차 실내에서 채취했다. 실험실은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제공한 공식 샘플과 대조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8 피해자 모두의 DNA 프로필이 집에서 발견되었다. 흔적은 지하실 벽과 바닥, 다락방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 그리고 엘러비 자동차의 트렁크에서 보존되어 있었다. 이것은 10대들이 그의 집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개인적으로 운송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렇게 전문 감정이 증거 연쇄의 마지막 점을 찍었다. 사인은 동일, 메커니즘, 확인됨. DNA가 피해자들, 장소, 용의자를 단일 시스템으로 연결했다. 과학이 이전에는 수사의 버전에 불과했던 것을 완전히 확인했다. 이제 기소 측은 동기와 간접 증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과학적 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법정 절차 준비의 기초가 되었고 거기서 이 증거 기반이 변호 측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언론의 일련의 시끄러운 발표와 출판 후 엘러비 사건에 대한 관심은 높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수사 내부에서는 주요 증거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부수적 버전들도 정리해야 했다. 기억해보자. 경찰의 시야에는 3가지 추가선이 있었다. 학교 근처에서 목격된 회색 밴, 실종자 중 한 명에 갈등하는 양아버지, 그리고 은밀한 합의를 가리킬 수 있는 의심스러운 재정 송금. 수사관들은 이 버전들 각각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이런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떤 실수라도 법정에서 사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작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선에 대해 증인들을 조사하고 문서를 수집하고 디지털 흔적을 압수했다. 이것은 몇 주가 걸렸다. 그리고 결국 이 버전들 각각이 자신만의 설명을 얻었다. 먼저 회색 펜. 몇 명의 학생과 2명의 부모가 하버사이드 중학교 근처에서 늦은 저녁에 그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차량은 인근 건물에서 일하던 에어컨 설치기사의 것이었다. 그의 채에 있던 GPS 추적기가 경로를 확인해 주었다. 10대들이 실종된 날짜 밴이 정말로 학교 근처에 있었지만 시간은 그의 작업 주문과 일치했다. 주문 문서와 고객들의 증언이 알리바이를 완전히 확인했다. 2번째 버전은 피해자 중 1명의 양아버지와 관련이 있었다. 학교와의 그의 갈등은 실제였고 학부모회의 프로토콜에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세한 확인 결과 그의 의붓딸이 실종된 날 그는 시 외곽에서 직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시간 기록표, 생산 현장의 카메라, 동료들의 증언이 그의 근무 참석을 확인했다. 이 알리바이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3번째 선이 가장 모호해 보였다. 엘러비 계좌로 들어온 재정 송금. 처음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금액이 그의 일반적인 수입보다 높았다. 하지만 문서를 완전히 조사했을 때 이것이 교회 기금의 지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엘러비가 성 루크 교회를 위해 새 오르간을 구입했고 할부 계약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회 회계부에는 이 거래들의 원본 문서와 확인서가 보존되어 있었다. 이렇게 돈은 실종과 관련이 없었고 그의 직업 활동으로 설명되었다. 이 확인들의 결과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었다. 모든 부수적 선들이 뚫을 수 없는 알리바이에 부딪히거나 논리적 설명을 얻었다. 회색 밴은 작업용 운송수단으로 판명되었고 양아버지는 실종 당일 근무 중이었으며 이상한 지불은 악기에 대한 할부였다. 공식적으로 이 모든 버전들은 수사관의 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이것은
수사의 미로가 점차 좁혀졌음을 의미했다. 이제 관심은 완전히 토마스 엘러비로 돌아왔다. 그는 유일한 용의자로 남았고 수집된 증거들은 체계적이고 모순 없는 그림을 그렸다. 바로 이 순간부터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정을 견뎌야 할 기소 준비에 집중했다. 수사가 이미 토마스 엘러비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돈? 복수? 누군가의 주문을 배제한다면 존경받는 학교 교사이자 오르간 연주자를 1년에 신중하게 준비된 살인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의 건강과 정신 상태 쪽으로 갔다. 엘러비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고 법정 정신의학 감정을 지정했다. 의료 문서 연구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엘러비는 이명, 귀에서 지속적인 울림을 동반하는 진행성 청력 손실을 겪고 있었다. 음악가이자 교사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의사들은 지난 몇 년간 그의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의사들은 그에게서 적응 장애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르시시즘적 성격 특성이 추가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자신의 지위에 대한 병적 관계, 감정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모았다. 엘러비는 청력 손실을 자신의 정체성의 끝으로 인식했다. 음악과 그가 함께 일했던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에게 강박적 아이디어가 되었다.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동기는 병적 논리에서 형성되었다. 그는 자신의 청력이 아직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나이와 함께 변하기 전에 들렸던 그대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존하고 싶어 했다. 정상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왜곡된 정당화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자신에게는 이것이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고정관념이 되었다. 동시에 주요 법적 질문이 서 있었다.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고 있었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이 질문들의 법정 정신의학 감정이 답해야 했다.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토마스 엘러비는 자신의 행동의 성격을 이해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다. 즉, 그는 각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확인했다. 우연한 붕괴나 광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병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었지만 그럼에도 의식적인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이 결론이 결정적이었다. 이제 기소 측은 증거뿐만 아니라 그의 온전함에 대한 공식 결론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며 엘러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토마스 엘러비의 최종 조사는 전체 수사의 핵심 순간이 되었다. 이때까지 수사는 완전한 증거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증인 증언, 디지털 흔적, 감정 결과, 발견된 물건들, 의학적 결론. 이제 문제는 증거가 충분한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용의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였다. 만남의 공식적 이유는 명백했다. 사건을 법정에 넘기기 전에 수사관들은 프로토콜로 기록하면서 최종 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끝까지 가기로 했다. 모든 증거, 모든 증명을 제시하여 엘러비의 반응을 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직접적인 대결의 순간이었다.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오르간 연주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구축된 그림과 마주하게 되었다. 조사는 비디오 녹화가 진행되는 특별히 장비된 방에서 이루어졌다. 엘러비 앞 테이블 위에 그가 10대들을 자신의 집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사진들이 놓였다. 그 다음 그들의 전화가 바로 그의 주소에서 작동을 멈췄음을 확인하는 전화 데이터 출력물이 이어졌다. 수사관은 그가 산업용 선풍기, 석회 포대, 용기를 구입한 하버 하드웨어 철물점의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전문가 보고서들이 제시되었다. 지하실과 자동차에서 발견된 DNA 프로필이 8 피해자 모두의 프로필과 일치했다.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은 엘러비가 부모들에게 쓴 편지 발췌문을 읽었는데 그들의 아이들을 합창단 추가 수업에 초대하는 내용이었다. 한때 무해해 보였던 이 문서들이 이제 증거의 일부가 되었다. IT 로그 데이터도 추가되었다. 의료 약품과 방격리 수단에 대한 그의 검색이 기록되었다. 각 증거가 다른 것 위에 겹쳐져서 천천히 하지만 가차없이 그를 둘러싸고 닫히는 벽의 벽돌처럼 쌓였다. 이 모든 자료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엘러비의 반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조사 프로토콜은 그의 침묵을 기록했다. 그는 논쟁하지도 부인하지도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감정도 분노의 폭발도 눈물도 없었다. 완전한 무관심. 수사관들은 이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냉담함과 명백한 것을 인정하려는 완고한 거부를 강조했다. 조사 말미에 수사관이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는 도전처럼 들리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토마스? 방에 정적이 흘렀다. 엘러비가 시선을 올려 수사관을 직접 바라보며 짧은 한 문장을 말했다. 법정에서만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 전체 수사의 결론이 되었다. 자백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마지막 답들을 법정을 위해 남겨두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이제 사건의 중심이 옮겨졌다. 토마스 엘러비 사건의 최종적인 점을 찍어야 할 과정으로. 수사가 전체 증거 집합을 모았을 때 범죄의 그림이 이미 완전히 구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해했다. 법정을 위해서는 변호 측의 우연이나 정신적 붕괴에 대한 어떤 시도도 파괴할 강력한 농어가 필요하다고. 그런 농어가 압수시 압수된 토마스 엘러비의 노트북 분석 중에 나타났다. 디지털 범죄 수사관들이 하드 드라이브를 몇 주 동안 연구했다. 모든 폴더, 모든 임시 파일을 확인했다. 처음 찾은 것은 추가 합창단 리허설을 제안하는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이 편지들은 처음부터 증거의 일부였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 메모리에 초안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것들이 핵심이 되었다. 시각적으로 초안들은 최종 편지들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메타데이터 분석은 무시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보여주었다. 파일 생성 날짜가 발송 날짜가 아니라 실종 몇 달 전과 일치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실종된 10대를 위한 편지는 아직 1월에 작성되었다. 다른 초안들도 같은 불일치를 보였다. 부모들이 봄에 받은 편지들이 아직 겨울에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전에 변호 측이 엘러비가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각 실종이 갑작스러운 붕괴의 결과였다고 주장하려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이 버전은 불가능해졌다. 초안들은 보여주었다. 그가 미리 누구에게 쓸지 선택하고 텍스트를 숙고하고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편지들을 몇 달간 보관했다는 것을. 이것은 자발적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준비다. 이 발견의 법적 의미는 거대했다. 그런 문서들의 존재는 격정이나 미필적 고의에 대해 말하려는 변호 측의 모든 시도를 파괴했다. 그것은 명확하고 냉정한 계획과 사건들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 선택을 가리켰다. 기소 측에게 이것은 마무리 일격이 되었다. 예모에 대한 의심을 남기지 않는 증거. 이제 사건은 사전에 숙고된 의도를 가진 1급 살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요소는 기소를 단순히 견고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벽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이 증거와 함께 검찰이 법정에 나섰고 토마스 엘러비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0대들이 그의 집 문지방을 넘기 훨씬 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 과정에서 토마스 엘러비는 마침내 마지막 조사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다. 그를 법정에 불러 발언권을 주었고 모두가 기대하며 얼어붙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다시 침묵을 택했다. 엘러비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확인이 되었다. 그에게서 자백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과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법정 심리는 계속되었고 절정은 그의 말이 아니라 기소 측의 작업에서 일어났다. 검사들이 수사가 축적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배심원들에게 카메라 기록을 보여주었다. 화면에 엘러비가 각 10대와 함께 걸으며 집으로 이끄는 바로 그 장면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 전화들이 바로 그의 주소에서 신호 송출을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동통신사 데이터. 다음으로 감정 결과들이 이어졌다. 법의학자들이 사인에 대한 결론을 읽었다. 범죄학 전문가들이 지하실과 자동차에서 발견된 DNA 증거를 제시했다. 디지털 전문가들이 실종 몇 달 전에 작성된 편지 초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전에 계획된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문서, 사진, 표로 동반되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제자리에 있었다. 검사가 엘러비가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문을 읽으며 효과를 강화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의 성악 재능을 개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들이 이제는 치명적 함정을 숨긴 냉소적 속임수로 들렸다. 증거 연쇄를 완성하며 기소 측은 정신과 의사의 결론을 추가했다. 청력 문제와 정신장애에도 불구하고 엘러비는 온전했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했다. 절정은 최종 변론에서 검사의 연설이었다. 그는 엘러비를 괴물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큰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는 주요한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아이들, 부모들, 온 도시의 신뢰를 자신의 강박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이용한 체계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이중적 삶을 살았다. 공개적으로는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음악가, 사적으로는 자기 집의 시신들을 보관하는 사람. 배심원들에게 이 연설은 마지막 점이 되었다. 그들의 눈에 엘러비는 최종적으로 이상한 교사나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멈췄다. 그들 앞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뢰를 냉정하게 이용한 계산적인 살인자가 서 있었다. 이 순간부터 법정에는 평결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법정에서 검사들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부분인 범죄 재구성을 제시하는 순간이 왔다. 배심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증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각 에피소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기소 측은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연한 혼란이 아니라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연마된 절차였다. 재구성은 데이터의 총합에 기초해 구축되었다. 편지들과 그 초안들, 디지털 흔적, 증인 증언, 감정, 이 모든 것이 각 실종이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단일 계획에 놓였다. 이것이야말로 주요 공포였다. 모든 것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상적 반복성까지 이르렀다는 것. 먼저 수사가 준비 단계를 보여주었다. 엘러비가 미리 미래의 피해자를 선택하고 부모들을 위한 편지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들에는 추가 리허설을 위한 날짜와 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중에 편지가 편리한 순간에 발송되었다. 부모들은 그것을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제안으로 보고 동의했다. 다음으로 다음 단계가 이어졌다. 수업 후 만남. 엘러비가 학생을 공원을 통한 산책에 동행했는데 이것은 감시 카메라와 증인들이 기록했다. 이 산책이 핵심 순간이었다. 바로 이렇게 10대가 학교 밖에서 중립적인 환경에서 그와 함께 있게 되었고 침착하게 그의 집까지 갔다. 집 진입과 그 후의 실종은 전화와 디지털 흔적 데이터로 기록되었다. 그 다음 재구성이 지하실로 넘어갔다. 거기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살인. 전문가들이 먼저 진정제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10대가 의식을 잃고 저항을 멈췄다. 그 후 최종 단계가 이어졌다. 8사례 모두에서 직접적인 사인으로 기록된 질식. 마무리 단계, 은폐. 지하실은 미리 장비되어 있었다. 가벽, 환기, 용기. 바로 그곳에 그가 시신들을 넣었고 분해 지연을 위해 석회를, 냄새 제거를 위해 선풍기를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이 철물점에서의 구매와 지속적인 소음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재구성의 주요 결론은 명백했다. 엘러비의 행동에는 자발성이나 혼란이 없었다. 모든 단계가 계획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이 숙고되었다. 피해자 선택부터 시신 은폐까지 모든 것이 냉정하고 체계적인 시나리오에 복종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배심원들의 눈에 그의 이미지를 고정시켰다. 격정 상태의 사람이 아니고 광인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갔고 흔적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한 계산적인 살인자. 이 재구성이 과정의 다음 단계로의 다리가 되었다. 그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평결에 대한 배심원들의 논의. 2025년 5월 9일 과정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검사와 변호사의 최종 변론 후 배심원들이 협의실로 물러났다. 법정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모두가 결정이 이미 가깝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것을 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아무도 몰랐다. 보통 이런 사건들에서는 회의가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끌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배심원들이 2시간도 안 되어 돌아왔다. 이런 짧은 기간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들의 결정에 대한 의심이 거의 없었다는 것. 그들이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배심원단 대표가 일어나서 결정이 적힌 종이를 판사에게 전달했고 판사가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평결은 명확하고 명백했다. 유죄. 엘러비는 1급 살인의 모든 8건의 기소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각 실종, 각 죽음이 계획된 행동으로 인정되었다. 법정이 정적 속에서 들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지만 순간 자체가 강한 인상을 주었다. 몇 달간의 수사와 과정이 그의 죄에 대한 법적 인정으로 끝났다. 다음 단계는 선고였다. 판사가 배심원들의 평결에 근거하여 최종 결정을 읽었다. 토마스 엘러비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선고된다. 이것은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남은 생을 보내게 되며 자유로 나올 가장 작은 기회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냄새와 선풍기 소음에 대한 신고로 시작된 이야기가 법정에서 끝났다. 선고가 형사사건에 점을 찍었지만 도시와 사망자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이었다. 선고 발표 후에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다.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난 메이플 애비뉴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소는 즉시 상징이 되었고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집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소문이 나타났으며 심지어 음울한 견학을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피해자 친척들과 온 도시에게 이것은 추가적인 고통이 되었다. 시청이 사망자 가족들과 함께 집이 악의 상기물로서 계속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재판 종료 후 곧 건물이 철거되었다. 이 결정은 파괴 행위가 아니라 도시에 드리워진 그림자로부터 도시를 정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범죄 현장에는 더 이상 벽도, 지하실도, 흔적도 없다. 그곳에는 빈 공간이 남았다. 하지만 나쁜 것을 파괴하는 것은 일의 절반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의 기억을 보존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주도권은 도시 주민들에게서 나왔다. 사람들이 기금을 모았고 학군, 교회, 지역 기업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시글레스 파크의 기념비가 나타났다. 엘러비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공원에. 이제 그곳에는 8 사망자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가족들, 학생들, 주민들이 꽃을 놓고 추모하러 오는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엘러비 사건이 시스템 자체를 바꿨다. 학군이 안전규칙을 완전히 재검토했다. 이제 개인 수업과 과외 리허설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부모들은 모든 방문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만남은 학교 영역에서만, 열린 문에서만 진행된다. 이런 조치들이 비극의 직접적 결과가 되었다. 하지만 주요 결과들은 비물질적 성격을 띠었다. 이전의 신뢰의 분위기가 지배했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름으로 알고 문을 열어두었던
그레이스 하버가 이런 감정을 잃었다. 안전의 환상이 사라졌다. 도시는 계속 살았지만 이 이야기의 상처는 영원히 남았다.